반갑습니다. 웰빙은 웰다잉과 연관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어느 순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치료 중단의 가능성이 생긴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명의료결정법, 언론에서는 웰다잉법이라고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데 이 법의 이름은 굉장히 깁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너무 법이 길기 때문에 연명의료 결정법, 웰다잉법 이렇게 쓰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안 해도 되는 법적 정당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법의 원래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결정에 관한 법인데요. 임종 중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그리고 법적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목적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아주 명료하죠. 그런데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제정 공포되고 시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우리나라 의료 현장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서울대병원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었고요. 2009년에는 그 유명한 김할머니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 뒤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명의료 중단 입법을 정부에 권고했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법의 권고 내용을 제시를 했고 2016년도 2월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8년도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자, 두 가지 사건이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97년 서울대 보라매 병원 사건이죠. 이 환자가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서 넘어졌던가 아무튼 넘어져서 보라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뇌 손상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 상태에서 완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부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퇴원을 해야 되겠다고 떼를 쓰고 해서 환자를 간이 호흡기를 채워가지고 퇴원을 시킨 그런 사건인데 집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환자의 부인과 담당 수련이 전임의 등을 검찰에 고소한 그런 사건이고 법에서 이 부인을 살인죄로 기소한 사건인데요. 의사들이 최초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윤리 강령, 의사윤리 지침도 제정되고 우리나라 의료계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김할머니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2009년도에 폐 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소위 김할머니가 꽤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는데 가족들이 생명 연장 장치들을 제거하고 김할머니가 편하게 인간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법에다 호소를 한 거죠.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김할머니 가족 간에 법적 분쟁이 일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김할머니 가족의 손을 들어줬죠. 생명 연장 장치들을 제거해도 된다. 그런데 제거를 했어요. 막상 제거했는데 김할머니가 거의 6개월 이상을 생존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이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 치료 중단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그 전만 해도 한번 이렇게 연명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호흡기를 꽂았다든지 하게 되면 그걸 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경우는 이미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일단은 대상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 과정 중에 있는 환자가 대상이겠고요. 세 경우인데 먼저 첫 번째 경우는 환자가 평소 명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나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자기의 동의 능력 하에서 그런 표시를 했을 경우, 그리고 그런 것은 없지만
가족들이 특히 이제 가족 전원 혹은 2인 이상의 가족이 평소 환자의 의사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또 진료 담당 의사 2명 이상이 이걸 확인할 경우에 가능하겠고 환자의 의사도 추정 불가능하고 또 가족들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나 또는 2명 이상의 가족 동일할 경우에 가능하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요즘은 병원마다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거기에는 의사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생명윤리학자도 있고 종교계 인사들도 있고 이런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연명의료 중단 절차는 담당 의사가 일단 회생 불가능하고 더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 중의 환자라고 하는 것이 의료적으로 판단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환자 본인의 의사 이런 경우에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가 확인되면 연명의료 중단이 되겠죠.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관련해서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준다든지 또 영양분이나 물, 산소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사전 의료 의향서, 연명의료 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관련 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등록한 사람 있어요? 아직은 없죠. 다들 젊으셔가지고. 저는 언제부턴가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의향서를 보건소나 의료기관, 공공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적 시행 조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의료 의향서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적용 시기로 3가지가 나와 있죠. 뇌 기능에 심각한 장애, 질병의 말기, 노령과 관련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내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한테는 다들 젊으시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부모나 또 아니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지금 누구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절 내용 보면 생명유지장치, 인위적인 영양 공급, 그다음에 완화 의료 치료 사항이 있고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증인 서명 등 해서 이런 정보를 사전에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해놓으면 이걸 기초로 나중에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본인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향서를 사전에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또 연명의료 계획서 담당 의사 입장에서 이런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2018년도 8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그 이후에 경과 사항이나 현황 그리고 추세 등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년이 지난 다음에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약 11만 명 정도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21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현황을 보면 18년도에는 10만 명 수준에서 그 10배 가까이 넘었죠. 115만 명 정도가 꾸준하게 사전 의향서를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하는가? 어떤 질환자들인가? 분포를 보면 최근 통계가 없어서 19년도 2월 기준으로 연합뉴스 분석 기사를 보면 암 환자가 거의 60% 정도,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15%, 그 외에 심장질환 한 5, 6%, 뇌질환 한 5%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연명의료를 중단한다,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한다, 주체가 누구냐? 여기 이미지 보시면 환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31%, 가족 전원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34%, 가족 2명 이상이 하는 경우가 32%. 참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2015년도에 아버지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돌아가셨는데
폐 질환으로 말년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면 호흡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치료 중단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한번 호흡기 채우고 아니면 기관 삽관해가지고 이렇게 호흡기 꽂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환자가 그런 무의미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료 중단을 함으로써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건데, 그때만 해도 그래서 아버지가 임종 과정 중 한 6개월 정도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아버지의 유언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언젠가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자, 지금까지는 치료 중단,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가능성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2월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그러니까 15년도 1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당장은 다음 단계 소극적인 안락사에서 적극적인 안락사로 넘어가는데 당장이 아니라 당시에 던졌던 질문이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웰다잉의 가능성이 열릴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당시에 KBS 시사기획 창에 웰다잉법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함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사회의 여론 변화가 주목할 만합니다. 보시면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이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 조사를 해본 결과가 지난 5월 보도되었는데요. 국민들 76%가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의 입법화를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으로 가면 몇 프로나 될까요? 아주 오래된 조사에서도 90% 이상입니다.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 보면 매우 동의한다 61%, 동의한다 14%라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21% 정도, 매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2% 정도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조사에 76%가 찬성했는데 그 찬성 이유가 뭐고 20 몇 프로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반대 이유가 뭔가? 찬성의 주요한 이유, 가장 높은 비중은 남은 삶이,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이 남은 삶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이죠. 또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또 극심한 고통의 경감,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고요. 자,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생명 존중, 다음에 자기 결정권 침해, 악용, 남용, 오용의 위험이 있다. 혹은 인권 보호에 위배된다. 오진 가능성도 높진 않지만 있다. 이런 이유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혹시 여러분 언론의 보도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7월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조력 존엄사법.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국민들 82%가 찬성한다. 의협 등 관련 기관, 또 여러 종교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앞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력 존엄사법이 우리 사회에 합법화돼야 된다. 조건은 이런 것이죠. 말기 환자,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조력 존엄사를 요청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 행위의 정당성을 주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용어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존엄사, 조력 존엄사, 아니면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이것이 용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존엄사라고 하면 대체로는 치료를 중단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존엄사.
영어에서는 letting die,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법이나 의료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엄사를 다른 용어로는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킬링. 그러니까 의료적 행위로서 쉽게 점잖게 죽을 수 있도록 약물을 투여, 주사액을 투여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조력 존엄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안락사도 의사 조력 자살의 그런 성격이 있어요. 분명히 의사가 도와줘야 죽을 수 있는 거 자기 혼자. 그런데 그 미세한 차이예요. 안락사는 의사가 시행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점잖게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근데 의사 조력 자살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가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자기가 삶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조력 자살인데 이 구분, 소극적 안락사, 치료 중단, 적극적 안락사, 킬링 이런 구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텍스트에도 써놓은 것처럼 지금부터 한 10여 년 이상 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 잭 캐보키언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분인데 이분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살 기계를 만들었어요. 타나트론이라는 죽음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타나토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따와서 타나트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기계, 데스 머신을 만든 거예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데스 머신이에요. 이것이 캐보키언이 지금 데스 머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한쪽에서는 링거액이 수액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주사, 독약 주사액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돼서 의사가 수액 장치를 해주면 자기가 버튼을 눌러서 독약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지막 행위는 누가 해요? 환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조력 자살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1990년부터 자신의 환자 약 130명의 의사 조력 자살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도운 2급 살인죄로 10년을 언도받고 복역하다가 한 8년 몇 개월 살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당신을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명의 의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이렇게 약간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세상을 떠날 때 왜 도와주면 안 되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전통적인 핵심 논거들이 뭔가? 반대 논거에 아까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신성한 것이고 생명은 존엄한 것이고 생명은 불가침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생각을 되게 기독교나 천주교나 또 불교나 여러 종교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쩌면 이런 생각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종교가 로마 카톨릭, 로마 교황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비해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거는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삶의 질의 입장에서 삶의 질적 가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또 생명의료 결정법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한 것처럼 존엄성,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또 결정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자율권의 신장, 인간의 자율권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자유의 권한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안락사는 합법화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자율적인 개인의 결정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찬성 논거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 피터 싱어라고 하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생명윤리학 교수가 이런 논변을 했어요. 치료 중단, letting die 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죽도록 하는 킬링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치료를 중단하는 거하고 직접 이렇게 개입하고 적극 뭔가 시행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 것은 이해하나 도덕적으로 보면 뭐가 더 옳은가, 뭐가 더 바람직한가라고 하면 덜 고통스럽다면
도덕적으로 더 옳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웰다잉 근데 다 선택해야 돼요. 치료 중단이나 안락사나 다 환자 개인의 결정 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아무리 임종 중에 있다 하더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 생명 연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안적 가능성은 뭐가 있는가? 우리 법에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라고 하는 것은 말기암 진단 전후에 시행되는 것이고 연명 의료가 중단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호스피스 완화 의료, 완치 의학에서 완화 의료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한데요. 연명 의료 결정법에서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조치 사항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일단은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대상을 말기암 환자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강경변,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질환까지 확대해가지고 대상을 삼고 있고요. 또 이것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를 위해서 호스피스 날을 10월 둘째 주인가요? 이렇게 시행을 하고 호스피스 센터나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를 지정을 하고 호스피스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등등 이런 조치들을 했는데 여러분 관련된 전문가들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열악합니다. 종교단체나 집단에서 호스피스 병원도 운영하지만 환자의 수에 비춰서 보면 호스피스 병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케어하는 법적 그런 장치들이 아직 열악하다는 거죠.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제가 여기 꽤 오래된 데이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직업윤리와 정직성이 뛰어난 직업 1위가 간호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기분 좋죠. 1위 아주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의료인들이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안적인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는 한 3가지 정도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많이 지배적인 형태가 가부장, 의사 선생님은 가부장, 그리고 환자는 전문 지식도 없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뭔가를 따르고 너 이롭게 할 테니까 잠만 말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가부장, 파터널리스틱 관계. 또 하나의 관계는 요즘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주로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앉아 계시잖아요. 정보만 제공하는 거예요.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 등등. 계속 컴퓨터 속에다가 환자 문진한 상태를 입력하고 하는 인포마티브한 그런 관계. 그런데 조금 더 바람직하게는 해석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석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삶의 현재의 상황과 여건, 상태를 고려하면서 환자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의사가 어떻게 함께 고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적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을 주장한 사람이 아툴 가안디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의사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책 일독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아툴 가안디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현대의학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있는 환자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의료인들의 책임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인간의 삶에는 끝이 있다. 생이 끝나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차마 꺼내기 어려운 대화를 기꺼이 나눠줄 의사와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무도 원치 않는 창고 같은 시설에서 잊혀갈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아틀 고안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에서
집에서 죽냐? 병원에서 죽냐? 제일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어디서 죽어요? 집에서 죽잖아요. 우리도 저희 할머니까지 돌아가실 때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집에서 치르고. 제일 잘 사는 나라 사람들 어디서 죽어요? 집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공간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 되고, 또 그렇게 죽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의료적 케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에서 죽을 수가 없어. 다 죽기 직전에 병원으로 옮기거나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